우리 앞바다에 중국산 무인함정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중국의 해군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공조로 해상무인기 배치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미 해군은 이미 2018년 자율작전 시스템 유령함대 지배자 프로젝트를 착수했으며 우리 군도 해상무인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이를 막기 위한 방어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네이비시 고스트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세계 열강의 해상무인기 개발각 축전과 이에 대한 대한민국의 자구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이미 드론은 전장에서 공격적 무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 친우크라이나 텔레그램 채널 와일드호넷은 우크라이나군이 운용하는 저가 드론이 러시아군 주둔지 창고에 날아들어 수백억 원어치 군수물자를 파괴하는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번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군의 T-72 전차 2대, S-60 견인식 대공포 2문, BMP-3 보병 전투 차량 1대, BMP-T 장갑차, 군용 트럭 2대가 파괴됐습니다. 지난 14일에는 우크라이나군의 해상무인기가 러시아 흑해함대 소속 대형 상륙함인 체자리쿠니코프를 격침시킨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무인수상정은 850kg의 폭발물을 싣고 흑해함대에 맞선 것인데요. 이는 현대전에서 차지하는 무인 무기체계의 위력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이며 우리가 최근 중국의 드론 행보에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미 중국은 지난해 6월 자체 개발한 200톤급 무인수상정 운행을 시작했으며 상륙전용 무인수상정도 서해에 배치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은 중요한 섬이나 전초기지 등 별도의 장소에 매복시켜 전시 상황에 투입하는 용도의 무인수상정 USV 외에도 상륙전용 USV도 다량 보유 중이죠. 2018년 11월 주하이 지역에서 개최된 차이나 에어쇼에서 중국은 중국제 USV 마린 리저드 시제품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알루미늄 합금 본체의 길이 13.5m, 폭 4.14m의 위용을 자랑하는 마린 리저드는 디젤 발전기 2기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디젤 전기 추진 체계를 이용하고 있으며 자체 배터리를 사용해 8개월 동안 휴면 상태로 유지, 매복이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기습 또는 자폭 공격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통상 원격 조종이 가능한 마린 리저드의 통신거리는 50km 이상인데 위성통신을 사용할 경우 더 먼 거리에서도 제어가 가능, 완전 자율 모드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민국을 포함 군사강국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해상무인기 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미 해군은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에 제3함대 무인수상정 마리너와 레인저를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실전에 대비하기 위한 용도라기보다는 제7함대 관할 지역에서 유인함정과 함께 USV의 성능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직접 USV를 전개하는 훈련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이 운용 중인 USV는 상대방 미사일 등을 요격하거나 상대 군함을 타격할 수 있는 SM-6 미사일 모듈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미 해군의 테스트는 이전부터 실행되어 왔습니다. 과거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등과 공조하여 일명 태스크포스 59로 명명된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란 해군을 감시하기 위한 소형 USV를 중동 해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던 방법이었는데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선 좀 더 즉각적이고 공격적인 전략이 필요해졌습니다. 즉 과거의 수세적인 전략이 물량의 중국에 맞불을 놓기란 부족하다고 미국 스스로 인정한 것이죠. 중국의 해군력이 급성장함에 따라 미 해군은 본격적인 무인함 개발에 나선 것입니다. 지난해 공개된 항해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미 해군은 2045년까지 유인함정 373척과 무인함정 150척을 보유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방산 역시 해상무인기 시장에 눈을 뜨고 있습니다. 현재 LIG 넥스원은 4대의 무인수상정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최초 해상무인기 개발, 연구 생산동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험동 내부 가로 23m, 세로 11m, 깊이 5m 크기의 실내 수조에선 자율주행이 가능한 해상무인기 해검2, 해검3, 해검5를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해검 시리즈는 작전에 따라 감시정찰 기능 강화, 무장 기능 추가, 유무인 복합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해검2는 수상 수중정찰용 무인수상정으로 조류가 강한 환경에서 기뢰나 잠수함까지 포착할 수 있는 용도로 제작되고 있으며
해건5는 함탑재용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원격 사격 통제 체계를 장착한 해건5는 모함의 지휘 통제에 따라 모함에서 분리, 적진 인근에서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해검3는 무장전투 기능 강화에 초점을 둔 연안 경계용 무인경비정입니다. 무인수상정 전방에 12.7mm 중기관 총뿐만 아니라 후방에 2.75인치 유도로켓 발사대를 장착하고 있으며 자폭형 드론도 탑재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6월에는 미 해군도 자신들의 무인수상정에 LIG-X1에서 제작한 2.75인치 유도로켓을 달고 시험할 정도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상무인기의 핵심은 작전 반경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LIG-X1은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스타링크와 손잡고 수백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적진에서 작전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LIG-X1이 개발한 무인 수상정은 이미 최고 기술에 도달했는데요. 바람, 너울, 해류 등 해상 상태를 표시하는 등급에서 국내 유일 4등급에서도 운행이 가능, 파도 높이 2.5m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무인수상정이 쓰일 인공지능도 추가되는데요. AI를 기반으로 해상 장애물을 탐지하거나 장애물을 회피하는 기술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은 우리 해군이 추진 중인 유무인 복합체계 네이비시 고스트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작년 6월 유인특전팀과 함께 무인수상정과 무인항공기 30대를 동원 유무인 복합체계 상륙작전도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방력은 공격용 무기만 가졌다고 해서 우위에 설 수 없습니다. 지난해 9월 창설 드론 작전사령부에선 공세적 임무인 드론 공격작전과 적 드론을 방어하는 대드론 작전 임무를 맡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군은 공세적 임무에선 보유한 소형 무인기를 사용해서 북한의 침투, 정찰 및 타격 작전을 진행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문제는 드론 방어 작전입니다. 무인기는 쏘는 것보다 막는 것이 더욱 중요한데요. 적의 대량 드론 포화 공격을 막아내는 데 성공하는 것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적의 핵심 역량을 무력화시키고 반격의 기초를 닦아 전쟁을 종결하는데 가장 큰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드론을 방어하는 대드론 체계는 대통령실이나 원자력 발전소, 전방 지역 시설을 방어하는 고정형 대드론 체계와 지역을 방어하는 기동형 대드론 체계로 나뉘는데 드론 작전사령부는 이중 우리 영토의 80%에 달하는 영역 기동형 대드론 체계 작전을 담당합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현재 우리 국토의 80%는 적의 드론 공격에 대응할 방안이 없어 취약한 상태인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육군 항공대의 공격 헬기 및 공군 전술 항공통제기 KA-1을 사용해서 드론 요격 작전을 수행했지만 두 무기 체계 모두 드론과의 전투를 위해 개발된 장비가 아니어서 추적과 요격이 어렵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국방과학연구소는 적국의 무인기를 막아내기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드론 요격 시스템을 개발 중인데요. 2025년까지 30km 밖에서 드론을 탐지해 킬러 드론을 충돌시켜 파괴할 요격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런 종류의 무인기 중 가장 유명한 무기가 미국 RTX사의 코요테 블록2인데요. 코요테 무인기는 당초 정찰, 타격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모듈형 무인기로 만들어졌다가 작은 제트 엔진을 달아서 개조한 대드론 요격용 드론입니다. 가격도 비교적 저렴한 대당 10만에서 20만 달러 수준으로 드론 타격 무인기 시장을 선도할 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의 주둔한 미군을 보호하는 용도로 실전 운영 중입니다. ADD는 두 가지 형태의 대드론 타격 소형 무인기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공개된 드론 타격 무인기는 드론 속의 드론 형태로 제작됐습니다. 수직이 착륙 기능이 있는 고정익 무인기에 두 대의 초소형 타격 무인기를 탑재해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순찰하다가 적 드론을 발견하면 초소형 타격 무인기가 요격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ADD가 새롭게 공개한 대드론 타격 소형 무인기는 앞서 말한 RTX의 코요테 무인기나 폴란드의 워마이트 튜브, 중국의 CH-901 무인기와 같은 튜브 발사식 공격 드론입니다. 즉 튜브에 있다가 미사일처럼 발사되기 때문에 긴급한 표적을 탐지하고 타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ADD는 차량으로 견인할 수 있는 트레일러형 발사대에 타격 무인기 10기를 탑재한 튜브를 제작할 예정이며 이 기술의 최종 목표는 타격 무인기를 무인지상 로봇에 탑재하는 방식입니다. ADD가 구상한 대드론 방어 프로세싱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북한 드론을 탐지한 즉시 트레일러의 튜브에서 타격 무인기가 발사되고 발사된 타격 무인기는 탐지 레이더 및 지상 통제 장비와 교신하면서 적 드론의 접근, 머리 부분에 장착된 영상적 여선 탐색기가 끝까지 추적해
자폭하는 방식으로 요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트레일러형 발사대와 탐지 레이더로 구성되는데 ADD에 따르면 LSAM 장거리 대공무기 발사대를 개조한 발사대에 GAN 기반의 A사 레이더를 장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레이더 시스템은 현재 용산 대통령실 등에서 운용 중인 드론 탐지 레이더보다 탐지 범위가 3배 이상 늘어나 약 30km 밖의 북한 무인기도 잡아낼 수 있을 만큼 우수한 고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요. 현재 기본 설계 리뷰까지 마쳤으며 조만간 상세 설계 리뷰를 마칠 것이라고 합니다. ADD는 대드론 타격 소형 무인기의 대량 생산과 실전 배치와 함께 이 시스템을 해상 방어용으로 발전시킬 계획인데요. 기기의 완성도는 물론 양산 경제성에 주안점을 두고 개발 중입니다. 이제 무인기의 개발은 적국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을 넘어 시대가 요구하는 필연적인 소명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인구 절벽에 따른 군병력 배치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프로젝트일 텐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군사용 드론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유독 한국만 소외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나 일반 시민의 반응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미국이 저만치 앞서가고 있고 그 뒤를 중국과 일본, 유럽이 뒤쫓는 가운데 우리나라 개발진은 그동안 무엇 하고 있었냐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나라보다 반도체와 2차전지 등 기초과학과 산업 역량이 한참 뒤떨어진 튀르키예조차도 한국과 큰 격차를 둔 드론 강대국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세계 각국의 무인기 개발 현황과 대한민국의 문제점 그리고 미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란 권력의 2인자로 이슬람 혁명수비대 대장 가셈 솔레이마니는 미국 무인기의 미사일 공습에 사망했습니다. MQ-9 리퍼가 발사한 헬파이어 미사일은 솔레이마니가 탄 차량에 명중했으며 시신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가루를 만들어 놨는데요. 놀라운 것은 해당 무인기를 작전 지역으로부터 12,000km나 떨어진 미국 내바다에서 조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벌써 3년의 세월이 흘렀죠. 현재 군사용 무인기의 발전 속도는 놀라움을 넘어 두려운 수준입니다. 일례로 호주의 방산업체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PPDS라는 이름의 자폭 드론은 동체가 골판지로 만들어져 $700의 가격으로 그 몇십 배, 몇백 배에 달하는 피해를 적에게 안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은 이 PPDS 16대를 동원해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 공항에 전투기 5대를 파괴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은 10여 년 전부터 무인 정찰기 RQ-170 센티넬과 RA-180을 현장에 배치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험 비행을 마쳤다고 알려졌지만 아직도 자세한 스펙이나 내부 첨단 기술은 베일에 쌓여있는 완벽한 스텔스 무인기인데요. 현재 미군은 AI가 조종하는 무인 전투기 XQ-58A 발키리의 시험 비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인간 파일럿의 증언에 따르면 발키리는 거의 완벽한 자율비행과 타격이 가능했고 동시에 인간의 인지 범위를 아득히 뛰어넘는 상황 판단과 기동을 선보였습니다. 인간의 역할은 그저 고고한 상공의 통제기에 앉아 공격 결정의 방아쇠를 당기는 것뿐이었습니다. 미국은 이 발키리를 중국과의 전면전에 투입할 예정인데요. 100단위, 1000단위의 무인 전투기가 남중국해의 모든 섬에 미사일을 쏟아붓는 것도 이제는 SF 영화가 아니라 이제 곧 현실에서 벌어질 일이 되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현대전은 무인기를 빼놓고 전략을 구성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일례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최신형 배에 탄 스위치블레이드 엘멘즈만 봐도 보병의 전술 레벨을 얼마나 끌어올렸는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43.5cm의 길이에 2.5kg의 작은 크기와 달리 스위치블레이드의 최대 비행 반경, 다시 말해 사거리는 무려 10km에 육박하고 순항 속도만 시속 101km, 표적 공격 속도는 최대 시속 160km가 넘습니다. 또한 최대 비행 시간은 15분에 달하는데요. 기동성은 현존하는 어떤 무기체계도 따라올 수 없는데 화력은 보병의 휴대미사일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기갑용인 스위치블레이드 600 모델은 적의 중장갑 차량이나 심지어 벙커 등의 건물까지도 파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3.5세대급 주력 전차의 경우 정면 장갑이 아닌 전차 상부의 탑어택을 노린다면 충분히 위협적인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조준 시간이 필요 없다는 점에선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보다 훨씬 뛰어난 대기갑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겠죠. 이런 무인기를 소규모 교전이나 비정규전에서 다른 무기 체계와 같이 사용할 경우 보병의 전투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일반인들에게 군사용 드론의 위력이나 위상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이 개발한 최첨단 군사용 드론부터 민수용 드론까지 개조되어 작전에 사용되었는데요. 알다시피 그 위력은 충격을 넘어 공포를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장은 세계 군사용 드론의 전시장이 되었으며 각국은 자신들의 무인기 판촉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점만큼은 대한민국도 배워야 하는데요. 전쟁의 한복판에 놓인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분명 참담하지만 드론을 이용한 전투 방식은 병사 개개인의 전투 범위를 극도로 넓히는 현대전에서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표면적으로는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현대전에 적용한 가장 성공적인 사례처럼 알려졌지만 오히려 미국이야말로 상당히 오래전부터 드론을 실제 전장에 투입해왔습니다. 특히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2001년 아프가니스탄에서부터 MQ-1 프레데터와 고고도 정찰 드론인 MQ-9 리퍼를 전술 단계에서 운용해왔는데요. 놀라운 건 지금은 단종된 MQ-1 프레데터가 1995년부터 정찰용으로 실전에 투입을 시작했고 이후 2001년부터는 무장을 탑재한 무인 전투기로 활약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육군 개량형인 MQ-1C 그레이 이글의 경우 공대지 무장으로 AGM-114 헬파이어 미사일을 4기 혹은 GBU-44 4기를 탑재하거나 FIM-92 스팅어를 공대공 무장으로 개량한 AIM-92를 8발이나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부터는 전술기의 근접 항공 지원을 대체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는데요. 미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MQ-1의 개량형인 MQ-9 리퍼에서 충분히 단독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레벨로 성장시켰습니다. 우선 크기부터가 확장되어 전장 10.9m, 전폭 19.8m, 전고 3.6m로 웬만한 소형 전술기에 버금갈 정도가 되었는데요. 최대 이륙 중량은 4.7톤, 최대 시속 482km, 순항 속도는 시속 280에서 313km에 달하며 항속 거리는 플랫폼에 따라 최소 1900km에서 최대만 1000km에 육박합니다. 하늘의 암살자라는 별명도 지상 15km 높이에서 헬파이어 미사일을 뿜어내는 놀라운 파괴력 때문에 붙은 이름인데요. 미군은 무장 드론을 이용하여 중동의 테러 단체 회원 2,500여 명을 사살했죠. 무장 탑재형 MQ-9A 모델 기준 7개의 하드포인트에 AGM-114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 14발을 탑재하거나 헬파이어 4발과 함께 GBU-12 페이브 A2 레이저 유도 폭탄 2발이나 GBU-38 제이담을 탑재한 채로 14시간 이상을 채공할 수 있으니 적군에게는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무인기 전력은 당시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요. 오죽하면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테러리스트 단체도 무장 드론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전쟁부터 무장 드론의 대중화, 본격적인 드론 전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반면 우리 군은 무장 드론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대한민국은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드론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2002년 자체 개발한 RQ-101 송골매를 일선부대에 배치하여 운용하였고 2006년엔 정찰용 무인항공기 MUAV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송골매는 활동 반경이 150에서 200km에 불과한 점 등 부족한 점이 많았기에 미국의 MQ-9 리퍼급에 해당하는 새로운 무인기를 개발하기로 한 것이죠.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MUAV는 전장 13m, 전폭 25m, 전고 3m의 상당한 크기이며 최대 이륙 중량은 MQ-9 리퍼보다 1톤가량 많은 5.7톤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최대 속도 시속 360km, 500km급 항속거리가 월등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찰 지역이 넓지 않은 대한민국군의 특성상 한반도 전역은 충분히 감시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24시간 운영을 목표로 하므로 유사시에도 공백 없이 정찰 상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데요. 실제로 MUAV는 2호 IR 및 사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어 6에서 13km 상공에서도 110km 이상의 목표 지점을 FHD 고해상도의 영상으로 수집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무장 탑재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규모를 생각하면 최근 양산에 돌입한 국산 공대지 미사일 청검도 충분히 탑재할 수 있습니다. 국내 기술로 LAH용으로 개발된 청검은 시험 영상을 통해 이미 헬파이어 이상의 화력을 입증했는데요. 사거리는 8km 내외로 약간 짧지만 주탄두의 평균 관통력은 자그마치 1000mm에 육박해서 현 세대 어떤 주력 전차의 전면 장갑조차 관통해버릴 수준이었는데요. 만약 당시 MUAV를 전력화에 돌입했다면 대한민국은 대기갑 전력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개발을 시작한 지 17년이나 지난 2021년에야 양산에 돌입, 2028년까지 전력화를 마무리한다고 하는데요. 늦어도 너무 늦은 대응입니다. 그리고 여기엔 돌연 개발 사업이 취소되었던 2011년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워크 도입 사업과 중복 예산 투자라는 구설에 휘말리면서 개발 사업이 좌초된 건데요. 그러나 이후 글로벌워크의 가격이 크게 뛰어 무인기 도입 사업에 차질이 발생했고 우여곡절 끝에 MEAV 개발이 재개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휘청였던 무인기 개발이 순탄하게 흘러갈 리 없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2022년 무인기 운용 실태 감사에 억지로 포함되면서 실전 배치 직전에 최악의 암초를 만났습니다. 해당 감사는 이미 실전 배치된 무인기의 운용성을 따지는 감사였음에도 아직 엄연한 개발 단계인 MEAV를 포함했고 감사원은 풍향 및 풍속 급변 시 착륙 불안정, 고도 상승에 따른 결빙 제어 이상 등을 결함으로 규정하여 연구원 5명을 징계 조치했습니다. 이에 개발을 주관한 ADD에서 군이 요구한 ROC는 충족하는 데다 이미 해결책도 있다라며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징계는 철회되지 않았고 MEAV 개발에 참여 중이던 다수의 연구원이 연구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진 데다가 사기가 말이 아니었으니 당연히 성과가 난리가 없고 개발 일정에도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잘못된 행정처리로 인해 드론 선도국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고 지금은 기술 수준의 격차가 5년에서 10년까지 뒤처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정부와 기업이 개발 속도를 올리면서 그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2023년 본격적인 개발에 돌입한 가오리 X2가 마 0.8 이상의 속도로 10시간 이상의 채공에 성공하며 그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고 우리가 잃은 10년을 되찾고 드론 선진국을 추월하려면 기업의 노력과 함께 정부와 군의 일관되고 꾸준한 지원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텐데요. 개발 의지를 꺾어버리는 탁상 행정을 일소하여 대한민국의 도전 의지와 잠재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전 세계에 증명하길 바랍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